안녕하세요, 여러분. 빈출족보 백제 문항 풀이 시간인데요. 빈출족보는요, 족집게 빈출족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부터 약 5년 동안 빈번하게 출제되었던 문항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문제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100문항까지 빈번하게 출제되었던 문항들을 함께 해보실 건데요. 다루어 보면서 또 기존에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함께 적용시켜 보면서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빈출족보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 문항입니다. 2015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유형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요. 이런 유형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자주 다뤄볼 문제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접촉면에서 물체의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이다. 바닥에 고무가 붙어있는 아기 양말은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자, 미끄러짐과 관련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에 대해서 여러 종류를 배웠는데요. 배우지 않은 것도 지금 선다에 있어요. 이 힘, 과학에서 말하는 일과 힘에 대한 내용, 그중 접촉면, 미끄러짐 관련된 힘 하나밖에 없지요? 바로 마찰력입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1번은 어떤 힘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수력은요, 물론 역시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진 않아요. 그 교육과정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수력의 정의는 알고 넘어가셔야겠네요. 수력이란 물이 떨어지면서 또는 물에 의하여 나타낸 힘을 수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풍력은 바람 풍자를 사용하지요. 바람 풍자를 사용해서 바람에 의하여 나타나는 힘을 풍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원자력, 4번 원자력인데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겨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요. 원자력, 어떤 원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을 원자력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항입니다. 두 힘의 크기가 같을 때 힘의 합력이 가장 큰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집 한번 같이 보시면서 같이 그려보면서 합력을 구해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생김새가 두 개의 화살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자, 화살표 두 개는 각각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였을 때 합쳐진 힘의 크기, 그 힘 합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합력의 크기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평행사변형 그리는 방법 배웠습니다. 화살표 끝쪽에 점을 찍고요. 이쪽 화살표와 평행한 화살표를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밑에 있는 화살표와 평행 화살표를 나머지 화살표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죠. 얘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에 점 찍고 이 화살표와 평행한 화살표 그려주시고요. 이 화살표, 이 끝부터 이 화살표와 평행한 화살표 그려주시고요. 되셨죠? 얘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 끝에다가 점 찍고 저 화살표와 평행한 화살표. 자, 요 화살표 끝에 점 찍고 요 화살표와 평행한 3분 그려보시고요. 얘도 역시 요 끝에서 얘와 평행한 화살표 그리시고요. 요 끝에서 이 화살표와 평행한 화살표 그려보시고요. 자, 이렇게 그리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아내시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그린 평행사변형을 그 끝으로 이 화살표 두 개가 만나는 점으로부터 쭉 대각선을 그려보시는 거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바로 합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합력.
이렇게 되죠. 합력. 이렇게 되죠? 합력. 자, 지금 우리는 합력의 크기, 파란색 화살표의 길이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합력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을 물어봤네요. 가장 큰 것이라 하면 화살표의 길이가 가장 긴 것입니다. 뭐가 가장 길게 보이시나요? 직접 그려보시면 아시죠? 바로 1번. 즉, 두 힘의 크기의 각도가 가장 작은 것이 합력의 크기가 가장 크다. 아시겠죠? 두 힘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가장 작을수록 합력의 크기는 크다. 이거는 알고 가셔야 합니다. 알고 가신다면 화살표 그려도 되고 그리지 않아도 정답 구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번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물체가 운동한 것을 나타낸 시간 속력 그래프이다. 이 물체가 0에서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자, 거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동거리는, 자, 이동거리,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는 무엇과 같다? 그 그래프의 밑면의 넓이와 같다. 그렇다면 넓이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여기 5초 동안 10m/s의 속력으로 달렸구나. 넓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0 곱하기 5 얼마죠? 50m만큼 이동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런 문항은 아주 쉽고 문제 정답 금방 풀어내실 수 있으시겠죠. 점수 받아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4번 문항입니다. 2014년도에 나온 유형인데요. 우리 앞서 풀었던 문제 유형 같은 거예요. 빈출족보 어떤 책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힘은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전기를. 다음, 인력과 청력이 있다. 인력과 청력하면 전기력과 자기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기를 띤 물체, 전기력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1번 중력은 뭘까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그렇죠? 3번 마찰력은 접촉면에서 물체의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 탄성력은 운동하던 물체 또는 정지하는 물체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두 물체가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얘도 역시 앞서 풀어왔던 문항과 유사하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접촉해서 나타나는 힘과 접촉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힘을 비교해보라는 문항입니다. 이것도 공부를 해놓으셔야 풀어낼 수 있는 유형이 되겠는데요. 한번 볼게요.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 중력의 경우에는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사과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얘를 그냥 놓을 거예요. 이 공기 중에서 그냥 놓을 거예요. 이 사과는 아무것도 접촉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사과가 멈춰 있으니까 사과에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사과는 이 공기 중에 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과는 내가 이 사과를 여기서 놓자마자 바로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무언가가 이 사과를 아랫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누가 잡아당기고 있습니까? 바로 중력. 지구의 중심에서 나타나는 힘인 이 중력이 사과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즉, 사과에는 접촉면이 없는데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죠. 자, 중력은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이 맞군요. 두 번째, 니은, 마찰력. 마찰력이라는 단어만 봐도 우리는 아실 겁니다. 마찰력은 두 물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힘인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접촉면 사이에서 나타나는 힘입니다. 아셨죠? 마찰이 일어나야만 나타나는 힘이기 때문에 얘는 접촉하지 않고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디귿, 자기력입니다. 자기력은요, 전기를 띠는 물체가 가지는 힘이에요. 전기를 띠는 물체가 가지는 힘이기 때문에 전기만 띠고 있으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기력,
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얘네 두 개는요 서로 접촉하지 않나요. 이 두 물체는 가까이만 갖다 둬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쭉 하고 달라붙어요. 이게 바로 인력이죠. 인력이 작용합니다. 인력 뚜루루루. 그렇죠.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이 맞겠죠. 리을 탄성력은요. 탄성력 용수철을 생각해 볼게요. 용수철은요 지금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요. 천장에 용수철이 붙어 있어요. 나는 만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겠죠? 하지만 내가 그 용수철의 끝을 잡아당깁니다. 그 순간 얘는 어떤 힘을 받아요? 그렇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저 위쪽으로 잡아당겨져 올라가려고 힘을 막 주고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용수철의 끝을 잡아당겨야만 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즉 탄성력의 경우에도 역시 접촉면이 있어야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정답은 기억 티귿 2번이 되겠습니다. 제 6번 문제입니다. 물체의 속력과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을 골라라. 물체의 속력과 방향이 일정해야 돼요. 자, 속력, 방향. 속력이 물체가 이동하다가 멈춰버리면 속력이 변한 거예요. 물체가 이동하는데 더 빨리 이동하기 시작하면 속력이 역시 변한 거예요. 방향은요, 직진하고 있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직진해야 돼요. 그리고 멈춰 있으면 계속 멈춰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방향은요, 앞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계속 앞방향. 조금이라도 꺾이면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들을 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지구로 떨어지는 사과,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겠군. 그럼 방향은 일정하겠네요. 그죠? 방향은 일정합니다. 하지만 뭐가 바뀌어집니까? 속력이 달라지죠. 속력이 달라지는 것은 맨 꼭대기층에서, 자, 우리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물체를 떨어뜨릴 거예요. 아파트 1층에서 물체를 떨어뜨릴 거예요.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떨어뜨린 물체에 맞은 사람이 아플까요? 1층에서 떨어뜨린 물체에 맞은 사람이 아플까요? 15층 또는 꼭대기층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은 사람이 훨씬 아프겠죠. 그 이유는 속력이 점점 증가하면서 그 물체에 가속력이 붙었기 때문이에요. 속력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아래로 떨어지는 사과의 경우에는요, 속력의 변화가 있습니다. 2번 볼게요. 비스듬히 던져 올린 공. 비스듬히 던져 올렸다는 것은요,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던져 올린 걸 얘기합니다. 물체를 비스듬히 던져 올렸네요. 직진해야만 방향이 일정하다고 했는데 살짝 꺾였죠. 그리고 떨어지겠죠. 뭐가 바뀌어요? 일단 1차적으로 방향이 바뀌겠죠. 방향도 바뀌고 비스듬히 던져 올렸을 때 꼭대기에서 멈췄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속력도 바뀌는 거예요.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는 모두 변화한 운동이 되겠군요. 되셨죠? 자, 3번.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 지구 주위를 도는, 지구가 둥근데 지구 주위를 둥그렇게 돌아요. 직진해야만 방향이 일정하다고 했는데 둥그렇게 도네요. 조금이라도 휘면 안 된다 그랬죠? 많이 휘었네요. 계속 휘는 운동을 하잖아요. 원운동을 합니다. 즉 얘는 방향 변화.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운동이에요. 네 번째 볼까요? 운행 중인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사람. 자,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갑자기 아래로 내려가나요? 아니죠?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방향 같네요. 일정하군요. 속력. 자,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천천히 올라가다 갑자기 훅 올라간 적이 있나요? 아니, 멈춰버린 적이 있나요? 멈추면 문제가 생긴 거죠? 없습니다. 멈추지도 않고요. 아주 갑자기 빠르게 이동하거나 갑자기 서서히 이동하지 않습니다. 즉 4번 에스컬레이터는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 되겠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예상 문제예요. 예상 문제 첫 번째 유형인데요. 이건 이제 빈출족보의 문항들을 토대로 해서 이 책자를 만들기를 요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유형의 문제를 예상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을까?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힘은 자석과 차석 또는 자석과 쇠붙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자석과 자석이나 쇠붙이는요, 자석 하면 나오는 힘의 종류가 하나 있네요. 바로 자기력입니다. 자기력의 경우에는 자석과 자석이고요. 또 여기에는 인력과 척력이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훨씬 좋겠죠. 전기력은요, 자석과 자석 아닙니다. 전기력은요, 전하를 띠는 두 물체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력과 반드시 비교해 주셔야 되겠죠. 예상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풀어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7번입니다. 건조한 상태에서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 원인이 되는 것은, 자, 머리카락이 빗에 막 마찰이 일어난 거예요. 자, 빗과 머리카락 사이에 이 마찰이 일어난 겁니다. 자, 마찰 어디에서요? 빗과 머리카락. 자, 머리카락이 이렇게 물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고요. 빗 이런 물체예요. 요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이 마찰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전하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 사이에서 전하가 이동하는 거예요. 전하가 이동하면은 한쪽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값이 급속도로 늘어나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한다면 얘의 마이너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빗의 경우에는 플러스 값을 띠고 있는 전하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머리카락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많이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났네요. 붙어버리죠. 그래서 빛을 멀리 떨어뜨려도 머리카락이 쭉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마찰전기. 바로 마찰전기에 의해서 형성된 전기, 정전기라고 합니다. 7번의 정답은 4번 정전기고요. 관성의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했을 때 나는 원래 막 앞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버스와 함께. 그런데 멈춰버렸잖아요. 버스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부력은 뭡니까? 물 위에 뜨는 힘을 얘기하고요. 풍력은요, 저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을 풍력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7번 정답 다들 맞추셨겠죠? 자, 이것도 역시 한번 예상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자, 마찰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생긴다.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마찰전기는 정전기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 두 물체 사이의 마찰에 의하여 전하, 특히 마이너스를 띠는 전하가 이동해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1번은 맞군요. 2번, 털가죽이 플라스틱보다 전자를 잃기 쉽다. 털가죽은요, 가장 우리가 배운 모든 물체 중에서 플러스가 되기 쉬운 물체입니다. 반대로 플라스틱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체들 중에서 가장 마이너스가 되기 쉬운 물체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가 되기 쉽다는 것은 마이너스를 얘가 뺏어왔다는 거예요. 털가죽과 플라스틱을 마찰시키면 털가죽이 플라스틱에게 마이너스를 빼앗긴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가 되기 쉬운 애니까 마이너스를 빼앗아 오는 애란 얘기고,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기 쉬운 애니까 마이너스를 누군가한테 빼앗기기 쉬운 애란 얘기예요. 즉, 빼앗기기 쉬운 애니까 전자, 즉 마이너스를 띠는 이 전자를 잃기 쉽죠. 맞는 얘기입니다.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거 학습하셨으면 아주 쉽게 풀어내실 겁니다. 3번.
전자를 잃으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다?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털가죽이 전자 마이너스를 잃었어요. 뺏겼어요. 그러면 뭐로 되기 쉽다고요? 플러스가 되기 쉽다고요. 자, 이 3번이 틀렸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로 대전되기 쉬운 거예요? 플러스로 대전되기가 쉬운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4번, 합성섬유로 만든 옷을 벗을 때 발생합니다. 합성섬유와 마찰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몸과 합성섬유 사이의 마찰에 의하여 전하가 이동을 해요. 특히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이동하면서 정전기, 즉 마찰 전기가 생성되는 거죠. 정답은 3번, 1, 2, 4번은 옳은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갈게요. 8번입니다. 그림은 접촉한 두 물체 A, B가 열평형을 이룰 때까지라고 했어요. 열평형이라 함은 같은 온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온도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열평형 온도는 얼마인가? 일단 우리가 열평형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따뜻한 물체 A, 차가운 물체 B. A는 70도의 물체였고요. B는 10도의 물체였네요. 70도와 10도, 따뜻하고 뜨겁고 차가운 물체가 만나서 미지근한 물체가 됩니다. A는요, B에게 열 에너지를 빼앗겨요. 열 에너지를 빼앗기면서 서로 온도를 똑같이 만드는 건데요. 온도를 똑같이 만드는 이 점 몇 도일까요? 30도. 이 점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바로 열평형이라 하고 열평형 온도, 이때 온도는 바로 30도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갈게요. 예상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현상은 무엇인가? 열에 의해 부피가 증가합니다. 우리는 이 힌트만으로도 사실은 정답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부피가 증가, 열을 가했을 때 부피가 점점 증가해요. 그죠? 열, 팽창. 열에 의해 물체가 팽창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겠군요. 그쵸? 우리 첫 번째 줄만 읽고도 정답을 구해내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게요.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크다. 기체는 이미 운동성이 굉장히 활발한 물체예요. 거기다 열을 가해주면 빵 터집니다. 그렇죠? 부탄가스 안에 가스가 차 있는데 부탄가스에 열을 그냥 가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폭발해버리죠. 그만큼 기체가 액체나 고체보다 훨씬 열 팽창 정도가 크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요거까지 해서 확인을 하시면 정답은 정확하게 열 팽창이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2번이고요. 열평형은 탄 물체와 더운 물체가 만났을 때 같은 미지근해져서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를 바로 열평형이라 하고요. 열용량과 비열은 어떤 한 물체가 열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느냐, 그 열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갈게요. 9번. 2015년도에 또 출제되었던 문제로군요. 물이 들어있는 유리컵에 넣은 젓가락이 꺾여 보이는 현상과 관련된 빛의 성질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빛의 성질은 꺾여 보인다고 해요. 자, 이거 자체가 우리는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바로 굴절이라는 용어가 나와야 되는데요. 다른 것들이 왜 정답이 아닌지를 한번 볼게요. 분산과 굴절이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분산은요, 굴절을 이용한 현상입니다. 비교하셔야 돼요. 분산은요, 햇빛,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빨주노초 파남보로 빛이 분산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그 분산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모든 색깔들의 굴절 정도가 틀리기 때문이죠. 빛의 분산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꺾여 보이는 현상이니까 답은 굴절이 되겠고요. 분산은 아닙니다. 3번, 합성은 빛의 삼원색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의 빛의 색깔들이 모든 사물의 색깔들을 만들어낸다 라는 이론이 되겠죠. 역시 이 내용과는 상관이 없어요. 흡수의 경우에는요, 우리 검정색 옷을 입으면 더 덥죠. 여름철에 검정색 옷을 입으면 괜히 더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실제로 과학적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열 에너지를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모든 빛깔의 에너지를요, 빛 에너지를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더울 수밖에 없어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10번. 그림과 같이 레이저 빛을 비추었을 때 입사각의 크기는, 자, 여기서는 반사, 빛의 반사에서 반사의 성질, 즉 입사각과 무엇은 같다? 그렇죠. 반사각은 같다. 이것은요, 모든 빛의 반사에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입사각이 어딘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입사각은 법선과 입사 광선 사이의 각입니다. 그죠? 이 각도가 입사각이에요. 자, 입사각 얼마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 얘가 입사각이고요. 얘가 반사각이에요. 요만큼이 입사각, 요만큼이 반사각. 입사각과 반사각은 서로 어떻다? 얘는 입사, 얘는 반사. 서로 어떻다? 같다. 그렇다면 반사각이 60도일 때 입사각은 얼마라는 겁니까? 2번이라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풀어내실 수 있으셔야 해요.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빛의 성질은 역시 빛의 성질에 대한 문항입니다. 물체가 거울에 비쳐 보인다. 띠리리 비쳐 보인다. 비쳐 보인다는 것은 물체를 보는 원리에 따라 있네요. 내가 거울을 딱 봤는데 저기 내 시야에 보이지 않는 물체가 거울에 반사돼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줄만 보고도 우리는 반사라는 것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확인을 해보셔야 되니까요. 혹시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잔잔한 수면 위에 주위의 풍경이 역시 비쳐 보인다. 주변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내 뒤에 있는 어떤 나무들이요, 내 앞에 있는 이 잔잔한 수면에 찡 맞고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죠. 난 볼 수 있어요. 자, 뭐 때문입니까? 역시 빛의 반사 때문입니다. 분해는요, 빛의 분해. 빛은 사실 분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빛의 분산과 유사한 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빛에서는 분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빛의 분산은요, 프리즘, 햇빛 또는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분명히 백색광이었는데 빨주노 초파남보에 여러 가지 빛깔이 나오는 것을 분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도 비쳐 보이는 현상과는 상관이 없고요. 합성도 역시 비쳐 보이는 현상이랑 상관없고요. 사물이 색깔을 나타내는 이유로 설명할 때 빛의 합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뭐 TV라던가 컴퓨터 모니터 또는 전묘화 같은 것을 이 합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한번 갈게요. 자, 12번. 그림과 같은 파동에서 구간 A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구간 A는요, 우리 교재 한번 보면서 같이 풀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간 A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일 꼭대기부터 제일 꼭대기까지 어떠한 파동의 제일 끝부터 끝까지를 표기해 놓은 거네요. 꼭대기를 우린 이름을 뭐라고 했었죠? 마루라고 합니다.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용어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용어 문제는요, 나와요. 100%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다루셔야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마루에서 마루 또는 얘는 골이라고 하죠. 골에서 그 다음 골까지의 거리를 역시 파장이라고 합니다. A도 파장, 얘도 파장. 됐죠? 자, 골, 마루, 꼭대기. 전파는요, 전파는 파동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전파를 통해서 우리는 핸드폰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TV를 보기도 하는 겁니다. 정답은요, 파장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13번입니다. 산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를 들을 수 있다. 내가 소리를 분명히 저 앞방향으로 질렀는데 나한테 다시 돌아왔네? 내가 다시 들었잖아요. 메아리라는 것은 내 목소리가 저 앞방향으로 질러낸 목소리가 다시 내 귀로 돌아오는 현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메아리라는 현상이 무엇인지 안다면 빛이 저기에 있는 꼭대기 산맥에 툭 맞고 다시 어디로 온 거예요? 나한테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반사를 의미하는 거죠. 굴절한다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산으로 내 소리가 전달됐겠죠. 하지만 메아리는 나한테 돌아오는 현상이니까 반사를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굴절은 아니고요. 회절도 역시 굴절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파동에서 일어나는 용어고요. 메아리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분산도 역시 관련이 없어요. 빛의 분산에서 이제 사용했던 용어인데요. 파동의 경우에도 분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아리랑 분산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런 문제는 아주 쉬운 유형의 문제니까요. 반드시 용어만 알고 가시면 점수 주는 거예요. 다 받아 가셔야죠. 그죠? 예상 문제 갈게요. 예상 문제 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빛의 현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풀어왔던 거. 지금까지 우리가 빛의 현상, 빛의 성질은 뭐 이런 것들 많이 풀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역시 예상 문제를 한번 꼽아봤어요. 만약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 맞추셔야 됩니다. 분명히 맞추실 수 있어요. 자, 같이 볼게요. 햇빛과 같은 백색광이 여러 가지 빛으로 나뉘어지는 뜨르르르르르르. 자, 배웠죠? 나누어지는 현상. 나누어진다는 것은 빛이 아까 전에 나누어졌다 그랬잖아요. 뭘 통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백색광이 쭝쭝쭝 빨주, 녹초, 파남보 해서 나누어졌다는 건데요. 첫 번째 힌트만 보고도 우리는 찾아내셔야 되겠네요. 뭐죠? 분산이라는 용어 기억하시고요. 요 정도 문제 푸셨으면 분명히 이 문제는 맞추십니다. 다 맞추실 거예요. 빛의 색에 따라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서 생긴다라고 했거든요. 아까 설명했었죠.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분산인데요. 분산과 굴절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빛이 꺾이는 현상은 굴절인데요. 빛이 굴절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분산입니다. 아셨죠? 정답은 3번이고요. 빛의 반사는 충 맞고 내가 사물을 보는 원리 또는 거울에 비추어진 내 모습 다 반사에 관련된 이야기고 빛의 합성은 사물의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게 보이는 이유, 점묘화의 여러 가지 색깔, 세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또 다른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 빛의 합성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빛은요, 무조건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요. 빛은 물체를 받고 튕겨나가지 않은 이상 중간에 어떠한 물체도 없다면 그냥 직진합니다. 아셨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14번 문항입니다. 자, 굉장히 문제가 길어서 처음 딱 겁을 먹고 시작을 하시겠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뜨거운 금속추를 찬물에 넣었을 때 찬물이 얻은 열량이 200kcal이다. 200kcal이다. 뜨거운 금속추가 잃은 열량은 자, 얼마일까요? 그렇죠. 이것만 외우고 계시면 돼요. 얻은 열량은 무엇과 같다? 잃은 열량과 같다. 자, 글씨 좀 이상하게 쓰고 있는데 다 보이셔야 돼요. 얻은 열량은 잃은 열량과 같다라는 우리 열 보존 법칙을 사용한다면 얻은 열량이 200이라면 잃은 열량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똑같이 200kcal가 될 거예요. 우리 검정고시 문제에서는요. 아주 디테일한 문제 풀이 방법을 알 필요는 없어요. 이 아주 큰, 과학에서 말하는 굉장히 큰 덩어리 이론들을 알고 계시면요. 문제 다 풀어내십니다. 간단하게 차가운 물체와 뜨거운 물체가 접촉했을 때 이렇게 차가운 물체와 뜨거운 물체가 딱 접촉했을 때 이 뜨거운 물체가 가진 열량이 400이에요. 그중에 200을 잃었어요. 누구한테 잃었겠어요? 차가운 물체한테 잃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떨어져 있으면 열 에너지를 잃을 이유가 없는데 붙어버린 거예요. 뜨거운 물체가 누구한테 열을 뺏겼기 때문에 잃은 겁니까? 찬물체한테 열을 뺏겼기 때문에 잃은 겁니다. 정답은 200kcal. 아주 쉽게 기본적인 이론을 아시고 문제를 풀어내셔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까지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14번까지 풀었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들, 큰 덩어리, 특히나 물리 파트에서는 용어 설명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접근해 보신다면 모든 문제를 다 맞추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학습한 내용에서 용어 설명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오늘 푼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갈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